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치킨을 그냥 한 마리 그냥 나 혼자도 다 먹겠는데. 여기서 이걸 통해서 5%가 개선되면 3천에서 5%면 150만 원이잖아요. 정말 작은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 우습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같이 손익 계산을 하자고 하지 않죠. 왜? 까보면 남지 않은 게 뻔히 보일 테니까, 치부가 보일 테니까. 제가 먼저 하자고 제안을 드렸던 배경이 두 분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펑크비즘 얘기인데? 점점 저도 이렇게 빠져들면서 F&B의 불합리함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식주 중에 또 먹는 게 또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은퇴하신 분들이 창업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이런 치킨집서부터 시작해서 F&B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멋모르고 그렇게 뛰어들으셨다가 다 폐업을 하는 걸 보고 이거는 구조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뭔가 그런 확신이 점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뭐 이런 OS도 오늘 전 처음 들었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심플한 것 같아요. 수입을 해온다는 개념은 아무래도 원가 절감, 이제 국내산보다는 수입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 메리트가 있다 보니 원가 절감에서 이제 수입을 해오게 되는데, 이제 이게 유통이 많이 되다 보니 유통 과정에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 노동화도 달려들기 시작하고 이제 단계가 많아지죠. 복잡해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처음에 수익가 쌌던 품목들이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수입되는 가격은 사실 그대로인데 지금 유통 마진만 많아지는 구조인 품목들이 꽤나 많죠. 작년이었죠. 브라질에서 AI 네, 작년. 터져서 이제 한국이 순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적이 있었어요. 아예 수입이 막혔을 때가 있어요. 브라질산 수입이. 근데 그때 브라질산 닭이 가격이 원가가 오른 추세가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제가 체킹을 했을 때 브라질 현지는 어떨까? 어떠한 원재료가 1, 2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오른다고 하면 말이 될까? 국내 물가율이 2배가 올랐다. 2년 만에.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브라질 정육이 이만큼 오르기 시작하는데 현지에서 닭을 당연히 먹을 텐데 현지의 물가는 어떨까?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거. 그럼 왜 한국에서는 올랐을까? 그 몇 년 만에 2배 가까이. 거기에 약간 퀘스천이 시작이 됐고, 또 아무래도 치킨 쪽에 관련돼서 조금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게 중간에 어떤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올라가는 가격이 다를까? 이제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부딪힌 게 있었죠. 정보. 브라질 현지에 대한 정보나 루트가 없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가서 공부를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가더라도 거기에 인맥이 없거나 사람이 없으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우연찮게 또 펑크비즘을 만나고, 펑크비즘 쪽에 브라질 쪽에 라인이라든지 또 같이 협업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손쉽게 그런 데의 퀘스천 부분이 반 이상 해소가 되고 충분히 가능하겠다. 근데 단순히 아까 사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거창하게 가면 국내 물가에 적어도 0.05% 정도는 내가 낮출 수 있겠구나. 딱 아까 강희봉 대표님 말씀하신 정보의 비대칭으로 돈을 벌었던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F&B의 접목을 하면은 진짜 이쪽이야말로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뭐 개육 가격조차도 사실 뭐 여러 업체가 있는데 사실 그 업체들이 비딩 할 때마다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닭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냉동 삼겹살조차도 뭐 칠레산, 독일산, 거기에 어디 수입사에 따라서도 동일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사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언제 컨테이너를 띄웠냐, 혹은 언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물류를 들여왔냐, 뭐 혹은 브라질산처럼 갑자기 브라질산 정육이 수입이 딱 멈췄을 때 그때 거의 한 2배가 폭등을 했거든요. 그때 컨테이너를 미리 들여왔던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2배를 번 거예요. 이게 그 시세가 정말 얼마인지를 모르는 해외 수입품들이 있다 보니까 이 영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투명하게, 물론 바인파워가 있어야겠죠. 바인파워를 생기게 되면은 조금 더 투명하게 B2B뿐만 아니라 B2C한테도 뭐 이런 걸 좀 공개적으로 우리가 좀 구조를 만든다면은, 물론 큰 기업들의 좀 압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의 초석을 조금씩 시작할 수 있는 걸 펑크비즘에서 할 수만 있는 구조만 생긴다면 정말 작은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 우습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좀 전에 김태균 대표가 얘기한 이제 매출이라든지 손익분기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본사 차원에서 함께 움직여 주겠다라고 한 게, 또 반대로 얘기한 건 뭐냐면 본사의 모든 거를 투명하게 보여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입자재가 얼마고 유통구조가 얼마고 하는 거 모든 걸 투명하게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그 말인 즉슨
같이 고민하자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은 비싸고 이런 부분은 싸고 이런 거 같이 들여다보면서 또 개선점을 찾고 지금 힘든 자영업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본사가 같이 고민하겠어. 숨기지 않겠어. 라는 퍼포먼스가 아닌 진짜로 보여주는 이제 뭔가 시작점이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사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있죠. 그러니까 다른 프랜차이즈는 그런 걸 오픈 안 하죠. 같이 손익 계산을 하자고 하지 않죠. 왜? 까보면 남지 않은 게 뻔히 보일 테니까. 치부가 보일 테니까. 그 시작하진 않거든요. 그냥 방치해 놓죠. 그냥 방치해 놓으면 폐점으로 가죠. 그 자리에 또 다른 가맹 자영업자가 다시 들어올 테니까. 근데 숨기고 싶죠. 다들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회피하고 안 좋은 점 숨기고 싶고.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안 좋고 이런 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용기 있게 나는 이런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엄청난 용기고 그런 분들만이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참여의 느낌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3년도 5월 달에 사실 M&A가 됐었던 이유는 회사가 그만큼이나 잘 나갔고 그만큼이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었던 시기고 당시 저희가 추성훈 씨와 이준혁 씨를 광고 모델로 세우면서 거의 몇십억 가량을 TBC까지 할 정도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되게 1년 반 만에 좀 빠르게 좀 아쉽게도 힘들어졌던 계기 중에 하나가 조금 가맹점에 대한 좀 케어가 좀 많이 미진했던 것 같아요. 뭐 요거는 뭐 제 생각이긴 한데 제가 어쨌든 직영점을 6개 지금 다른 매장도 많이 하고 있지만 구도로 통닭만 제가 6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간에 어쨌든 제가 M&A 엑싯을 했을 때부터 그 사이도 제가 알고 있고 돌아와서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지도 알고 있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결산이었어요. 결국에는 이 점주님들도 본인들이 힘들고 본인들이 개선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매출이 끌어올려야지 내가 버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먼저 만들어야 드려야 된다가 1순위였던 거고요. 제가 기존 매장에 제가 당시에 M&A 했을 때보다는 매장 수가 지금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지금 한 50개가량 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실 이 매장들을 위해서 제가 점주님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구도로는 앞으로는 그냥 매장 하나를 운영하시더라도 그냥 5년, 10년, 20년 운영할 수 있는 그 매장이 될 수 있게 좀 내실을 다지겠다. 좀 공격적인 창업 DB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뭐 DB 마케팅이라던가 창업 쪽 완전 막아놨고 지금 좀 내부 인하우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도로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가맹점이 만약에 폐업을 한다면 그 가맹점을 본사가 뜰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오히려 그냥 직영화 시키면 된다. 이미 제가 직영점 매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점주님께서 그냥 개인 사정이 좀 좋지 않아서 폐업을 만약에 결정하시게 되면 그게 브랜드가 자신 있고 내가 잘난 브랜드고 내가 정말 소개할 수 있는 브랜드면 내가 이걸 뜰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좀 내실 다지기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현장의 얘기를 하면 과연 이런 것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저는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건 뭐냐면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쪽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매장 평균 영업이익이 한 15%에서 많게는 한 18%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10%가 안 되는 매장들이 많아요. 3,000을 팔면 300이 안 남아요. 한 달 내내 일을 했는데 300이 안 남아요. 근데 이걸로 뭔가 영업이익이 뭔가 개선을 해서 이게 본사에 도움이 되고 본사에서 매장에 납품하는 아니면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식자리를 구매할 때 여기서 이걸 통해서 5%가 개선되면 3,000에서 5%면 150만 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똑같이 일을 했는데 장사를 했는데 15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해서 그게 말이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쪽에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본사에서 가맹점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찾아보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다만 1, 2%라도 개선할 수 있다면 본사가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매장에서 사입을 할까? 막 맨날 매장 가서 검사하고 매장 뭐 매출이 떨어지니까 뭐 이벤트 하셔라 해서 물때 밀어놓고 막 그런 거보다 이런 쪽에서 정말 고민해서 또 만약에 우리가 고민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이 다만 2%라도 3%라도 개선될 수 있다면 지켜볼 만하다고 보거든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좋고 진지하고 좋은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너무 재미없다.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생각 아이디어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실천을 해서 결과까지 나오는 시대로 온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술집이나 밥집이나 가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표님 혹시 AI 에이전트 있으세요?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선진적인 분들은 이미 AI 에이전트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 5%밖에 안 돼요. 95%는 아직 몰라요? 안 쓰거나? 근데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이런 AI 에이전트를 내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대화들 많이 하고 있는 시대로 온 거예요. 방금 말한 정보의 비대칭부터 기술을 통해 푸는 것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AI 시대에는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빠르게 가능할 것 같다. AX화라 그럽니다. AI를 통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죠. 지금 FMB 생태계 자체를. 그러려면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을. 우리 생태계가 어떤지 이 회사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되면 예를 들면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한 건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X 컨설팅 진단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쇼핑몰이 있다 칠게요. 코스메틱 하는 회사의 쇼핑몰입니다. 복사 그리고 X 진단 보고서에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 생성. 요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냐? 보고서가 생성됩니다. 어떠냐? 이 쇼핑몰 URL 클릭해갖고 집어넣으면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회사에는 부서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개의 부서가 있다 칠게요. 각 부서마다 하는 일이 수십 개가 있을 거예요. 그걸 원자 단위로 분해를 하는 거. 그러면 보고서 어떻게 나오냐? 몇백 개로 나옵니다. 이렇게 쫙 항목이 쫙 나와서 그 몇백 개 항목이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얼마나 AX가 되어 있냐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 촬영팀이 얼마나 AX가 되어 있냐, CS는 얼마나 AX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되어 있으면 유지, 그 다음에 좀 부족한 거는 증강, 그 다음에 개선, 이런 항목들 다 나와요. URL만 복사해서 넣으면 우리가 개발한 거죠. 대박인데요. 네. 근데 대표님이 만약에 이런 커머스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내 걸 알아보고 싶잖아요. 부서별로 다. 한 30개의 부서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만큼 AX화 되어 있나, 그리고 AI 통해서 얼마나 고도화하고 있나. 근데 중요한 건 미팅도 안 해봤어. URL로 그냥 진단을 할 수 있다. 아. 1분 만에 나와. 계약값이. 이런 시대예요. 이런 것처럼 이제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나 또 AI를 통해 가지고 이런 생태계의 변화를 꿈만 꾸던 거를 빠르게 많이 개선을 시킬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볼게요. 제 A라는 이사님이 있어요. A라는 이사님이 AI가 나오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이 됐어요. 뭔 말이냐면 제가 느끼기에 업무의 피드백, 속도, 업무에 대한 효율, 이게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는데 내가 체감하길 한 몇 배 업무 능력치가 생겨버렸어. 어떤 또 다른 이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내가 느끼기에 몇 배가 아니고 10배 이상이 성장했어. 어떤 정도냐? 심플하게 얘기할게. 이사님 이거 서칭해서 좀 보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사님 이거 가능할까요? 내일까지? 모레까지? 뭐 업무로 시킬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럼 예전에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칭해 보겠습니다. 그건 누굴 만나갖고 결론이 나와야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랬거든. 지금은 뭐라 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언제예요? 30분 뒤에 드릴게요. 오늘 저녁까지 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지금 미팅 중인데 바로 미팅 끝나고 바로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빨라지고 엄청난 속도를 내고 효율을 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AI 에이전트에 일을 시켜놓고 미팅을 하거든. 미팅 끝난 동안에 AI 에이전트는 일을 다 해놨다는 거지. 그럼 그걸 갖고 보고 검수. 뭐 이사님이 검수를 하고 내고 편집을 해서 내한테 딱 보낸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 그리고 이제 우리의 표현으로 치면 딸깍이래. 딸깍 하면은 그게 내 복잡한 생각과 복잡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뭐냐면 좀 기술 테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생태계 또는 이익을 드리고 싶어 하는 이런 분들에게 딸깍을 드리면 된다. 근데 책임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FMB 생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바꾸고 싶어하는 니드도 강하신 분들이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황 대표님이 이제 OS 통해 가지고 가맹점의 불편한 점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AI를 통한 OS를 통해 가지고 점주님을 서포팅해 드리는 거예요. AI 에이전트 돼 가지고 아까 말한 뭐 매출이 얼마야, 날씨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다음에 집 재고가 얼마큼 남았어, 뭐 이런 모든 것들 늘 AI를 통해 가지고 대시보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AI를 진짜 그날 하루, 한 달 어떻게 썼느냐가 성패가 가르는 시대가 온 것 같아. 그래서 이 점주님들에게도 정말 이런 OS를 잘해서 AI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일깨워주는 것도 요즘 시대에 되게 중요하지 않나. 젠슨왕이 그 얘기했어요. 거기는 또 연봉들이 세니까 연봉 5억짜리 개발자가 있으면 토큰을 5억 원어치 사용하지 않으면 엄청 뭐라 한대요. 왜냐면 그 사람이 1억 원어치 썼다고 생각을 해봐요. 1억 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썼어요. 왜냐면 개발자니까. 요 정도밖에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5억 정도에 썼 정도를 하면은 회사가 더 발전을 이만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김태현 대표는 고민한 게 딱 그거예요. 지금 두 분 말씀하신 AI 시도 오면서 그렇게 활용도가 너무 좋아졌죠. 과정이 간소화가 되고 속도가 엄청 빨라졌죠. 이게 자영업자들한테 무슨 관계가 있나? AI 시대가 왔는데 그게 나한테 뭐? 결론적으로는 단순해요. 폐점하는 거는 몸이 힘들어서 못 버텨서 폐점하거나 돈이 안 돼서 폐점하는 거예요. 그나마 둘 중에 하나, 몸이 덜 힘든데 조금 남아도 계속 운영하세요. 아니면 몸 엄청 힘든데 돈이라도 많이 벌거나. 근데 뭐라도 두 개가 충족이 안 되면 폐점을 하는 건데 그냥 조금만 뭔가 개선을 해서 뭐 2%도 3%도 5%도 영업이익만 개선되면 큰 놈이 될 거야. 저는 그걸 찾고 싶은데요. 연결점. 시대는 이렇게 변화가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걸 가장 생각하다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야가 F&B 쪽이지 않을까. 저는 그 원인을 주먹구구식 운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 계속 비슷한 얘기가 이렇게 돌고 있는 게 결국엔 자영업도 작은 기업이고 여기서 정확한 손익결산과 월결산과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개념만 만든다면 사실 그냥 웬만한 저희 매장도 연매출로 따지면 10억, 20억 하는 매장도 있고 뭐 더 큰 회사 같은 경우 뭐 100억 우습게 하는 그냥 매장 하나가 있는데 사실 그 매장 하나도 우리가 RWA로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예쁜 재무제표와 예쁜 손익계산과 정확한 그 결산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F&B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결국에는 자영업자들은 내 연봉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 매장 하나가 얼마를 버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말 거기에 키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툴부터 시작해서 요즘 AI가 발전하면서 너무 많은 좋은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뭔가 그 매장 하나를 위한 그런 손익결산을 정확히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없더라고요. 홈크비님에서 RWA라는 그런 투자 개념의 그 롤을 좀 넣으면서 샘플링 그런 것들이 좀 나와주면은 사실 자영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힘들면은 당장 폐업하고 뭐 하고 이런 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분할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어쩌다 큰 돈이 들어갈 때가 갑자기 생겼어.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보면서 매장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 순간 몇 천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RWA로 잘 풀려가지고 이 매장의 가치는 3억인데 1억만 있으면 될 것 같아. 1억만 투자해줘. 그 다음 뭐 한 몇 프로의 이자를 줄게. 이 구조만 좀 정확한 그런 재무제표 구조만 나온다면 사실 이런 좀 건강한 생태계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맛집들을 다니면서 진단을 해보자 이런 취지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구도로통닭 대표님이 계시니까 구도로통닭을 먼저 온 거고, 그래서 한번 연습 삼아 오늘 뭐 제가 좋았던 점을 좋았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 누룽지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특히 그 마늘종을 딱 먹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따뜻해서. 그냥 마늘종 하면 보통 차가운 거 생각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먹었는데 따뜻하면서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치킨을 그냥 한 마리 그냥 나 혼자 다 먹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일단 저는 메인 통닭 외국 손님들을 모시고 와봤잖아요. 진짜 자기 인생에서 먹어본 치킨 중에 최고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짜 맛있다. 치킨이 정말 맛있다. 근데 제가 이 떡볶이를 이런 경상도식 떡볶이를 찾고 있었어요. 서울 어디에도 이 맛을 내는 데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켜 먹어봐도 가봐도. 근데 어떻게 이 치킨집에 이런 떡볶이가 있지? 놀랐어요. 이 떡볶이 아주 높은 점수, 치킨 아주 높은 점수. 단점이라보다 저는 아쉬운 점을 얘기할게요. 맛은 뭐 두말 나위 없이 진짜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반대로 그 맛에 비해서 이 맛을 담아내는 플레이팅 자체가 좀 아쉽다. 그러니까 뭐 저기 흑백 사진에 보면 전통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추억이 일어날 만한 식기류였으면 됐을까.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제 활용도 위주의 식기류 세팅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 이번에 리브랜딩 할 때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은 어디 갈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싸다리 탈까요? 잠시만요. 김태훈 대표의 구도로 통장 왔으니까 또 저희 쭈꾸미소도 일단은 마지막 방문해 주시는 게 순서지 않을까요? 거기도 맛집이에요. 진짜 그거- 맛집이야. 예. 고기까지 하시고 여러 맛집 투어를 하시는 걸로 아시죠? 저희가 또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다 보니까 참 의미가 있네. 이제 맛집에 가서 안 먹어본 또 맛을 보고 또 생태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을 또 이렇게
해보고 또 다른 또 뭔가 주제와 목적지를 또 정해서 가보는 이 설레임이 또 있네. 그러면 저희 한번 제가 미션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숙제. 어디가 있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게스트잖아요. 여기는 고정이고 고정 패널 게스트 원래 제가 고정이 아니었는데. 고정이죠. 대회 나오셔야 돼요. 거의 매주 게스트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출연 2회차, 다음에 3회차, 4회차, 5회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가 기준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것들을 각자 한번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각자 준비를 해온 거를 정말 날 것으로 다음엔 각자의 기준 한번 만들어 오자. 김태균 대표님께서 네, 펑크비즘을 위해서 그죠, 그렇죠. 무엇이든 제가 도와드려야죠. 저희 이번에 앰버서더 리그라고 이제 마케팅 플랫폼이 나와요. 그럼 이제 마케팅을 저희 유저들이 누구나 이 구도로 통닭을 위해서 블로그를 올리든 쇼츠를 올리든 올리면 이제 할인권을 주시든 뭐 그러한 것들을 한번 기획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되게 긴 시간 동안 근데 편집은 되게 짧게 나가잖아요. 거의 한 4시간, 5시간. 와. 이 치킨 몇 마리 먹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또 황희석 대표님의 쭈꾸미소를 가는데 저희 또 RW를 이제 곧 오픈할 쭈꾸미소를 가는데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구도로 통닭 너무 맛있었잖아요. 협찬 장소 해주신 걸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저희 쭈꾸미소에서 뵙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마무리를 뭐 구호를 외칠까요? 구도로 통닭 플레이트? 플레이트 더 플레이트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